11학년 국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재 고전시가의 주제. 우리 어제 누항사라는 고전 작품, 가사 작품을 같이 살펴봤죠. 네, 오늘은 고전시가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고전시가는 주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돼요. 현대 시는 사실은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고전시가는 거의 몇 개의 주제에 거의 들어간다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고전시가에서는 주제별로 작품을 이렇게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남자가, 보고 싶은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자원급제를 해야겠다, 이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고전시가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름을 날리는 입신양명을 하고 싶은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이제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는 양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고전시가의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선택지들이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좋겠고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유교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교적 가치는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인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를 말하겠죠. 유교에서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여 사람이 타고난 착한 본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정성껏 대하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신하가 임금을 사랑하고 정성껏 모시는 충성,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효도,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펼치는 애민, 이제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런 것들이 유교적 가치,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훌륭한 가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수양을 한번 볼게요. 자기 수양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다듬어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유교에서는 지배층인 사대부가 성인들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게 좀 지혜와 덕이 뛰어나서 본받을 만한 사람, 성인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생활에서 실천해 자신의 지식과 도덕성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할 때 이게 바로 이제 수양이겠죠. 예, 이제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도록 이렇게 자기를 끌어올리는 거,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자신의 수준을 높여야 과거에 급제해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또 유교적 가치에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수기친이라고 한다. 수기친이란 말은 자신을 다스리고 그 후에 남을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자, 한번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황 선생님 알죠? 이황 선생님의 고인도 날 못 보고 라는 시조예요. 시조.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시조는 몇 음보? 그렇죠. 사음보예요. 예,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시조 사음보예요. 자, 고인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고인이 옛날 사람.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옛날에 태어난 사람이란 뜻은 아니고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본받을 만한 사람, 우리가 뭔가 배울 만한 사람.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그렇겠죠. 이 고인은 이미 이제 옛날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죽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서로 만날 수는 없는 거죠. 서로 만날 수 없어. 그런데 고인을 못 봐도, 그러니까 직접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여다라는 단어 고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선생님이 고전 어휘 할 때 이 단어 정말 중요하다 했었죠. 뭐예요? 뭐 살아가다, 지나가다, 뭐 가다, 흘러가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여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단 길이니까 뭐야? 지나간 길, 살아간 길, 뭐 이런 게 되겠지. 자, 고인을 볼 순 없지만 그 고인이 살아갔던 길, 그러니까 고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는 앞에 있나니, 앞에 있어. 누구 앞에? 내 앞에 있어. 이게 어떻게 있다는 걸까? 자, 고인은 이미 죽었잖아요. 옛날 사람이니까. 죽었는데 그 고인이 살아갔던 그 길은 내 앞에 있대. 맞아요. 책. 그쵸.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비록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최고의 그 성인이라고 꼽는 뭐 공자나 맹자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 사람들이 이제 기원전 사람이니까 훨씬 아주 오래전에 죽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았는지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고인을 못 보지만 그 고인이 살아갔던 길은 내 앞에 있으니 책이 있으니 자 책이 그러니까 그 지나간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꼬 아니 가고 어쩔꼬 그러니까 내 앞에 그 길이 있단 말이야 그 있는데 내가 안 가고 어떡하겠느냐 그 얘기는 뭐야? 가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 구절에 아니냐고 어쩔꼬 라고 해서 이제 의문형으로 끝났죠. 안 가고 어떡하겠니? 뭐 이런 얘기야. 안 가고 어떡할까? 가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강조하는 서리법이 쓰였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시조에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자,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봐. 고인을 못 본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중장의 시작을 뭐로 시작했어? 그렇지. 고인을 못 봐도 앞에 있나니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종장은 또 앞에 있는데 안 가고 어떡하겠느냐 라고 해서 말의 끝부분을 다음 구절의 시작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초장의 끝부분이 중장의 처음, 그 다음에 중장의 마지막 부분이 종장의 처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꼬리 물기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연세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연세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도 많이 어릴 때 불렀던 노래 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어. 이제 이 노래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그래서 빨갛다라고 끝났지. 근데 그 다음이 어떻게 시작해요? 빨가면 사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사과로 끝났지. 근데 그 다음은 사과는 맛있어. 그래서 끝에 나와 있는 단어를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연세법이에요. 그래서 이 시조에는 연세법이 쓰였어요. 자, 이런 연세법으로 이어져서 인간은 어차피 유한하잖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학문의 길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안 가고 어떡하겠느냐? 나는 가겠다. 라는 그래서 학문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자, 이 학문의 길을 가겠다. 난 이 성인들을 본받아서 이 길을 가겠다. 그게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이거죠. 자기 수양. 성인들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나도 그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고전 시가에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잘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옆에 볼까요? 문제 꼭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여기 보면 2번에 화자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어려움 얘기 있나요? 없죠? 그렇죠. 학문을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기엔 당연히 어렵겠지만 여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나머지 1번과 3번은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교의 가치 두 번째를 볼 텐데요. 유교의 가치. 우리가 유교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거일 거예요. 아마. 충, 효. 그렇죠. 충과 효가 유교의 대표적인 가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전 시가에는 충성과 효도를 다루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충성에 관한 임금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그런 내용의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자, 충효에서 충은 신하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고, 효는 자식이 부모에게 이제 정성껏 공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에서는 임금과 부모님을 같은 동격 취급했잖아요. 동격이라고 했죠.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그래서 충과 효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권어문의 한거 18곡이라는 이제 이 시조, 이거 연시조거든요. 여기 보면 제목에서 알겠죠? 18곡이잖아요. 그러니까 18개 연이에요. 18개 노래예요. 예,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생평에 원하나니. 생평은 조금 생소하지만 이거 거꾸로 해볼까요? 평생. 그렇죠. 평생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원하는 딱 한 가지는 충효뿐이다 라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겠죠. 아주 이제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거 딱 충성과 효도뿐이야 라고 딱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일 말면, 그러니까 이 두 일이라는 게 뭐야? 이거 충과 효지. 이 충성과 효도 말면을 안 하면 금수나 다르리야. 금수는 짐승이야, 짐승. 그러니까 짐승과 다르겠느냐? 뭐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어떻다는 거고요? 그렇죠. 짐승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도 역시 서리법이죠. 이거 안 하면 짐승이랑 똑같은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의문형으로 표현했어. 이 두 가지 일 아니면 금수와 다르겠느냐. 자, 마음에 하고자 하여 뭘 했어? 여기 목적어가 생략됐죠? 뭘 하는 거야? 이거죠. 그렇죠. 이 두 일, 즉 충효. 마음에 내가 이 충성과 효를 하고자 노력해서 십제황항하노라. 십제황항 여기 나와 있네요. 10년을 허둥지둥했다.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충성을 할까? 어떻게 하면 효도를 실천하면서 살까? 이렇게 막 고민하면서 10년을 보내왔다. 여기 10년을 허둥지둥했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허둥지둥하느라 아무것도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충효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걸 또 이 시조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적절한 거 찾는 건데 답은 3번이겠죠. 충과 효 둘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평생에 원하는 게 이 두 가지라고 나왔으니까. 네. 자, 짚고 가요. 한번 볼게요. 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볼 단어들이거든요. 한번 여기서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군 지정 정말 많이 나왔죠. 선생님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은 더 말했던 것 같아요. 작품들을 보면서. 연군 지정 뭐예요? 연애한다. 그런 얘기야. 사랑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란 얘기야. 연군지정. 그래서 이 작품에는 연군지정이 나타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그렇죠. 충이죠. 이게 바로 충이죠. 충. 자, 충신연주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연군지정은 임금을 향한 사랑이라는 단어라면 충신연주지사는 그런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란 뜻이야. 다시 연군지정은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자체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랑을 노래한 작품은 충신연주지사라고 해요. 여기 이제 사가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는 우리가 배웠던 송미인곡 기억나요? 정철이 임금을 향해서 썼던 노래였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작품을 보면 정철이 썼지만 실제 그러니까 그 작품의 내용에서 보면은 여자가 자기를 이제 너무 애교 부리다가 너무 아양 떨다가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그 님을 향해서 나는 정말 죽어서라도 정말 달이 돼서라도 당신한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게 이제 송미인곡인데 이런 게 바로 충신연주지사예요. 임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치 연인처럼 연인 관계에 빗대어서 표현한 작품이에요. 자, 회고가는 고려가 망한 뒤에 고려에 충성했던 신하들이 과거를 생각하며 지은 작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지만 고려가 망하고 나서 고려 신하들이 고려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한 슬픔 아픔을 표현한 노래예요. 회고. 자, 절개.
지조 뭐 이런 거겠죠. 임금이나 나라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노래한 작품을 말하고요. 사군자는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인데요. 이 네 가지의 식물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이 작품들이 만약에 고전에 딱 나왔다. 그러면 그냥 이건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뭔가 지조, 절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거의 좀 자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관습적 상징으로 사용됐다라고 했잖아요. 관습적이라는 거는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 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교정신 했죠? 유교정신의 충효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애민정신 하겠습니다. 애민정신. 자, 애자는 사랑하다는 뜻이죠.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인데,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서 백성은 그러니까 이제 그 평민들이죠.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왕과 또 이런 어떤 그 양반들에게 굉장히 요구되었던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관동별곡 중에 부분을 좀 봤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천년 노룡이 천년 묵은 천년 묵은 용, 늙은 용이라고 해서 천년 된 늙은 용,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천년 된 늙은 용이 굽이 서려 있어. 여러분 이제 왜 우리가 만화나 이런 걸 보면은 용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년 먹은 그 늙은 용이 이렇게 구불구불 있다라는 모양이고요. 뒤야는 주야, 낮과 밤으로 흘러서, 근데 여기서 보면 약간 여러분이, 용이 흘러간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용이 정말 용을 말하는 건 아니겠구나, 라고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자, 뭔가 흘러간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뭔가 액체에 관한 이야기겠죠. 액체에 관한 이야기야. 자, 어쨌든 낮과 밤으로 흘러내려서 창해에 이어지니 창해는 넓고 아주 큰 바다. 자, 무엇인가가 흘러서 넓은 바다로 이어진대. 그러면 그 무엇인가가 뭐겠어요? 그렇죠. 물 종류겠지. 뭐 어떤 강물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호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서 결국은 넓은 바다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어지니 풍운은 바람과 구름이야.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3일우를 들였난다. 3일우라는 거는 뭐예요? 비야, 비. 자,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서 비를 떨어지게 하겠느냐라는 뜻이야.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형성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름이 형성돼서 그 구름에서 이제 비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바람과 구름을 만나서 이 비를 내리게 하겠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려냐면, 비가 내려야만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그 비를 맞으면서 살아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음해의 이온풀을 다 살아 했는데, 음해는 그늘이야, 그늘. 그늘에 이온은 시든. 그늘에서 햇빛을 못 받고 비도 못 맞아서 시들어 있는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천년 먹은 늙은 용이 굽이 서려 있어. 밤낮으로 흘러서 넓고 큰 바다에 이어지니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비를 내리겠는가? 그래서 그늘에 시든 풀을 다 살려내고 싶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람과
이 구름을 얻고 싶은 이유는 비를 내리게 하려는 건데 그 이유는 뭐라고? 그치. 시들어 있는 풀들을 내가 다 살리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자, 이렇게만 보면 이건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냥 뭐 풀을 살리려는 거구나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속뜻을 한번 살펴보면 이 얘기죠. 여기에서 이 천년 노령은 사실은 이제 이 앞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호수 있죠. 활용소라는 호수가 있거든요. 연못의 물을 이제 표현한 거야. 연못의 물이 이렇게 막 좀 뭐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그것이 마치 천년 먹은 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한 거예요. 예, 그 활용소의 물이 이렇게 흘러서 바다로 이어져. 그런데 자, 활용소의 물이 바다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흘러가면서 그 흘러가는 데서는 흘러가는 물길에 있는 풀들은 어떻게 돼? 그쵸. 당연히 그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비를 내려서 풀을 살릴 건데 여기에서 이 시든 풀이 과연 뭘 말하느냐. 그 백성들. 근데 어떤 백성이야? 지금 이제 시들어 있는 백성. 시들어 있는 백성이라는 게 뭐야? 좀 이제 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임금의 어떤 그런 관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외된 계층 있죠? 소외된 어떤 백성들. 이런 백성들, 그래서 마치 시든 풀과 같은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살려내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의미는 그냥 뭐 그 호수의 물이 연못의 물이 흘러가서 풀을 살린다라는 거지만 이 속뜻은 백성들을 살리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른 정치, 화자의 애민 정신을 드러내고 바른 정치는 두 글자로 선정이라고 이야기해. 선정, 좋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교적 가치를 드러낸 고전 시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 주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봤죠.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우리 상춘곡 같은 것도 사실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연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서 막 만족해하면서 행복하게 난 자연만 있으면 돼.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속세의 어떤 그런 부귀영화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이런 것들 노래 많이 하거든요. 자, 고전 시가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 사대부는 도학의 영향으로 자연을 자기 수양의 본보기로 삼아 자연이 지닌 아름다움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몇몇 사대부는 당시의 정치 상황과 자신이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지. 정치하는 그곳에서 뭔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맨날 싸워서 또 싸우면서 지기도 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아예 치사해, 나 안 해. 그러고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갔다. 사실 자연에 돌아가면 욕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연에 있는 것들은 뭐 풀, 나무,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그렇죠. 뭔가 욕심을 낼 만한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연이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때 자연은 혼란한 세상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나타내는 이런 고전 시가에서는 이 세상과 대비되는 모습으로서의 자연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세상은 되게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자연은 긍정적인 거. 네. 자, 강우가도 강우한정인데요. 상춘곡 할 때 선생님이 이 단어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 자연을 즐기며 살면서도 유교적인 가치를 잊지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네, 강우한정은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고 강우가도는 이제 그런 어떤 신념을 말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강우라는 말이 자연이기 때문에 지금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주로 자연을 예찬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연 속에서의 어떤 소박한 삶, 안빈낙도, 안분지족을 긍정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자연처럼 살겠다. 그래서 자기 수양을 다짐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예문 작품 보겠습니다.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시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10년, 경영이라는 거, 경영, 우리가 경영학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뭔가 이렇게 살림을 잘 해서 이런 정도겠죠. 경영이라고 했으니까 10년 동안 내가 이제 뭐 돈을 잘 모아서 혹은 돈 관리를 잘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내가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잘 관리해서 초가집, 초려라는 것은 초가집이거든요. 초가집을 만들었는데 3간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방이 3칸이라는 뜻이야. 방 3칸짜리 초가집을 내가 만들었어. 지었어. 자, 방이 3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칸. 네, 내가 한 칸 쓰고요. 그 다음에 달 한 칸. 또 달한테 한 칸 주고요. 그 다음에 청풍. 청풍은 바람이야. 아주 맑은 바람. 바람에게 한 칸을 줬어. 맡겨뒀어. 맡겨뒀어. 자, 3칸 다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강산. 강과 산. 강과 산은 방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둘러두고 보겠다. 이게 뭐야, 이 사람? 나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자연이죠. 달, 청풍, 강산, 자연 속에 둘러 살겠다는 거죠. 아주 근데 자연 속에 살면서 어떤 거야? 자연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죠.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겠죠. 자, 문제를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이겠네요. 화자는 현재 상황에 불만족스러웠다. 아니죠. 여기 불만족스럽거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아쉬워하거나 이런 감정 나와 있지 않죠. 너무 좀 평안한 거잖아. 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봤을 때 방 한 칸에 달이 들어가 있고 방 한 칸에 바람 들어있고 나머지 강하고 산은 이제 이렇게 집을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자연을 소재로 한 고전 시가라고 봐요. 자, 강우가도 또 강우가 한정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자, 여기 개념들도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안빈낙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안빈낙도 이제는 알아야 돼. 이제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고 좀 여러분 지금 집에서 강의 듣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좀 이야기해보세요. 안빈낙도 좀 입에 붙게. 안빈낙도 뭐야? 가난한 생활을 하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긴다는 거야. 가난하지만 그 가난한 것을 내가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도를 즐기면서 지킨다. 자, 안분지족 다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가난하지만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막 더 잘 살고 싶어, 더 뭐 많이 갖고 싶어, 막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어떤 부나 명예를 쫓지 않는 거. 이게 안분지족. 이게요. 자, 유유자적이라는 말은 그냥 원래 유유자적이 이렇게 강물 위에 여러분이 종이배를 접어서 종이배를 딱 강물에 띄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종이배가 물결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흘러갈 거 아니에요. 이제 마치 그런 모습이 유유자적이야. 그래서 그냥 뭔가 막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속세를 떠나서 아무런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산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무라일체.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왔죠. 그렇죠?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가 된다. 일체, 한 몸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뭔가 자연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돼요. 자, 한편 조선시대 사대분들은 자연을 즐기면서도 현실 정치와 자연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그렇죠. 이제 자연 속에 들어오지만 현실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체성의 갈등인 거지. 나는 자연이 좋아서 자연에 들어왔어. 하지만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유교적인 가치를 아예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임금에 대한 걱정,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또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맹사성의 강우사 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연시조예요. 이렇게 제목이 있는 거는 선생님이 연시조라고 그랬죠.
자, 강호 뭐야? 강과 호수인데 그냥 자연이야, 자연. 자, 자연에 봄이 드니. 계절적인 배경 뭐예요? 봄이야. 아, 봄이 왔으니까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 되면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겨울 동안에는 이렇게 막 날씨도 춥고 칙칙하니까 막 움츠러 있다가 봄 되면 막 색깔도 막 주변에 알록달록해지고 막 옷도 가벼워지고 막 벚꽃도 휘날리고 하면 여러분 막 가슴이 간질간질 하잖아? 그러면서 괜히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아마 옛날 사람들도 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막 흥이 난다는 얘기야. 막 미친 흥이 난다는 거야. 미쳤다 그런 얘기야. 자, 탕료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했어. 자, 이거 탕료 개변, 금리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런데 안주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안주는 우리가 어떤 때 써? 뭐 술안주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줄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야? 아, 지금 뭔가 술 먹고 안주를 먹었나 보다. 근데 앞에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봐. 지금 봄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 업됐단 말이야.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그랬지. 그러니까 막 업됐단 말이지. 거기다가 이제 막 술이랑 술 한 잔 마시고 안주 먹고 막 이러니까 완전 기분 최상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몸이 이렇게 한가한 거. 한가한 거죠. 지금 뭔가, 그러니까 막 한가롭게 지내잖아? 그런데 이게 역구는 이셨다라고 나와 있어. 역구는 이셨다 뭐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또한, 임금님, 은혜입니다. 라는 뜻이야.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자연에서 봄을 느끼면서 술 마시고 안주 먹고 이렇게 너무너무 한가하게 정말 이렇게 기분 너무 좋게 한가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 사실 이거는 뭐 임금님이 그렇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임금님이 뭐 봄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 그 사대부들의 마음에는 어쨌든 이런 유교적 가치가 늘 존재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연 속에서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면서도 역시 임금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사실, 자연을 즐기면서도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대부의 갈등을 엿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여기서는 사실은 갈등이란 부분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마치 약간 관습적인, 아까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것처럼 그냥 역구는 이셨다라는 말을 써요. 나는 이제 자연에 살지만 임금님의 은혜, 임금님에 대한 충성은 잊지 않았어 라는 것을 어떤 나타내기 위한 거지, 뭐 이걸 가지고 막 갈등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은 이렇게 교재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마 이제 이 부분을 갈등 쪽으로 이렇게 갈등의 관점에서 보기 좀 어렵다라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보니까 금리너는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이거 그냥 물고기야,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를 자신의 본보기로 삼까?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자연을 즐기면서도 충의 가치를 떠올리다. 이게 답은 2번이겠죠. 그렇죠? 자연을 즐기지만 유교적 가치를 잊지 않았다. 이제 요 정도로만 생각하면 좋아요. 이 시조를 보면서 갈등을 보여준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 사실 진짜 갈등을 보여주는 시조들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러분이 그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부정적인 현실과 백성들의 삶에 대한 건데, 이제 양반들이 뭐 늘 자연 속에서 자연을 노래하면서 또 임금에 대한 충성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또 깨어있는 어떤 지식인들, 깨어있는 양반들은 분명히 이 불합리한 정치에 대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또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야. 예. 자, 조선은 신분제 사회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양반과 또 일반 백성의 역할과 의무가 달랐는데 이제 사실 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돼.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은 또 양반으로서의 역할, 또 왕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사실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건 뭐야? 양반이 양반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못하는 경. 그러니까 양반으로서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백성들을 정말 자식처럼 아까 애민 정신 나왔잖아. 그러니까 백성들을 자식처럼 잘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게 양반의 역할인데 그러지 않은 양반들도 있다는 거지. 백성들을 마치 종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멋대로 부리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살기가 어려워져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담은 작품들도 많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못된 나쁜 관리들을 탐관오리다라고 얘기해요. 탐관오리. 그래서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주제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좀 짚고 갑시다. 자, 가렴주구라는 것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둔 거야. 세금은 당연히 내야죠. 세금은 당연히 백성의 의무인데 너무 많이 걷어서 백성들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가렴주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어떤 내용으로 가정맹어호라고 있는데 이게 정치가 이 가렴주구가 얼마나 심하냐면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는 거야. 호랑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호랑이 만나면 뭐 잡아먹히거나 어쨌든 다치거나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 탐관오리들이 이 백성들에게서 뺏어가는 거는 그 호랑이보다도 더 많이 뺏어가는 거야. 더 많이 무섭다는 거야. 예, 그래서 모두 다 이런 어떤 현실 세계를 비판하는 개념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을 다룬 시조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고시는 이제 옛날 시란 뜻이겠죠. 고시 8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시는 좀 이렇게 대화체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사실 이렇게 따옴표가 나와 있잖아요. 실제 원문은 당연히 따옴표가 없죠.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여기 따옴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제비 한 마리가 처음 날아와서 제비가 날아와서 지지배배 그 소리가 그치지 않네. 제비가 날아와서 뭐 이렇게 막 우는 거지. 막 치지배배 하고 우는 거 계속 하는 거야. 말하는 뜻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쵸? 제비가 우는데 그 말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집이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하다라는 거예요. 예, 집이 없는 뭐 정약용 씨가 이렇게 뭐 동물의 말을 알아들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이건 진짜 제비 얘기하려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겠죠. 그렇죠? 어쨌든 제비가 날아와서 뭔가를 계속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이 없는 어떤 서러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제비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처마 밑에다가 이렇게 제비집을 만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집을 아마 못 만들었나 봐. 그래서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화자가 이렇게 말했어. 제비한테. 느릅나무, 회나무, 구멍이 많은데, 즉, 느릅나무하고 회나무는 오래돼서 구멍이 참 많은데, 어찌해서 그곳에 깃들지 않니? 그러니까, 거기 구멍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 거기 가면 되는데, 왜 거기 가지 않니? 하고, 내가 이제 제비한테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제비가 지적이며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냐? 이제 이 부분은 제비가 말하는 거야. 자,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있고, 그 다음에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 결국 뭐야? 느릅나무와 회나무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느릅나무에 들어가 있으면 황새가 와서 막 쪼아대고, 그 다음에 회나무 구멍에 들어가면 뱀이 막 들어와가지고 뒤지니까 결국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노래는 이제 제비의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제비가 일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뭔가 살 곳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이 백성들이 지금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지. 나 너무 힘들다.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실정을 잘 모르니까 너 그럼 이렇게 살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가나 황새와 이 뱀과 같은 탐관오리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황새와 뱀은 모두 다 이제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죠. 결국은 이 얘기는 이런 정치 현실, 이런 관리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화자는 제비를 연민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쵸? 지금 우리가 딱 이 부분만 보면은 뭐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 봤을 때 이 작품을 쓴 이유가 뭐겠어? 그쵸? 이 집 없이 이렇게 쫓기는 제비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맞고요. 탐관오리를 우회적은 뭐야? 이렇게 돌려서 직접 말하지 않고 돌려서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해서 여기에 탐관오리라는 말 안 나오잖아요. 그냥 황새가 쪼고 뱀이 뒤진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 황새와 뱀이 결국은 탐관오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뱀과 황새는 서로 대조는 반대인데 여기서는 황새하고 뱀은 둘 다 탐관오리를 뜻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조되는 대상은 제비와 그 다음에 황새 혹은 제비와 뱀 이게 이제 대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어떤 고통 중에 여성들의 고통이 있어요.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신분제 사회이면서 남성 중심의 이제 가부장적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 사회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자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의사 발언권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정치에 나갈 수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뭔가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많고 예 그래서 여성들의 고통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누가 썼겠어요? 주로 여자들이 많이 썼겠죠. 예. 자, 조선시대에는, 이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가 강화됐어. 가부장제는 이제 남자 중심, 집안의 아빠 중심, 남자 중심으로 집이 돌아가는 제도를 말해요.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 여성들이 많았어요. 이 시기의 여성들은 남편을 떠받들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또 시집살이 어려움도 감내했다. 물론 지금 시대 여자들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때에 비하면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참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어도 지조를 지켜야 되니까 그 남편이 죽어도 뭐 남편이 아주 젊을 때 죽어도 평생을 이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막 강요한 거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시름과 고달픔이 규방가사, 민요 등에 나타난다. 규방가사는 여자들이 자신들의 삶과 관련된 내용을 쓴 가사를 규방가사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이 허난설원의 규원가라는 가사 작품인데 허난설원은 여러분이 홍길동전이라는 소설을 알고 있죠. 홍길동전 허균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허균의 누이예요. 허난설원. 예. 그 허난설원이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허난설원은 굉장히 똑똑한 여자였거든. 그래서 원래 허난설원은 결혼하기 전에 허난설원의 집안 분위기는 여기 보면은 지금 허난설원도 있지만 이제 허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모두 다 그렇게 뭔가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집안이었어. 그래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자랐거든요. 허난설원이. 그러다 보니까 허난설원은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었어. 그런데 이제 막상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그쪽에서는 그 시집간 집에서는 허난설원이 그런 어떤 똑똑한 행동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거나 이런 거에 허난설원을 끼워주지 않았어. 그래서 허난설원이 굉장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던 거죠. 거기다가 남편도 이제 밖으로만 막 돌아서 이제 첩들을 많이 만들고 막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허난설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쵸? 가서 남편을 막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막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안에서 남편만 계속 기다리는 거지. 남편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가슴에 한이 쌓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허난설원이 아들과 딸 이렇게 두 명을 낳았는데 그 두 명의 아가들이 다
어릴 때, 아기 때 이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헌안설원도 사실은 굉장히 일찍, 선생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0 전후로 해서 죽고 말아요. 예, 죽어요. 아마 이제 한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규원가라는 작품인데, 이 규자는, 여기 이 규 있죠? 이 규가 여기 쭉 보면 여기 규방할 때 이 규랑 똑같은 말이야. 즉, 규라는 말은 여자라는 걸 상징해요. 원은 원망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원망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규원가. 이게 딱 제목에서부터 뭔가 여자의 한이 느껴지는 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예, 여기 밑에 현대어 풀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다시 꼭 확인을 해보세요. 예. 자, 늙어야 서러운 말씀 하니까 목이 맨다. 이제 지금 내가 늙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때도 나이가 뭐 20대 후반? 예,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근데 이때는 막 15, 16살 때 결혼하니까 이제 이미 막 결혼하고 이제 한참 지난 거죠. 이제 내가 서러운 말을 하려고 해. 서러운 내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목이 맨다. 자, 그러면서 왜냐면 부생모육 신고하여. 여기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아주 이제 내가 태어났을 때 어느 부모님도 그렇지만 우리 애가 잘 자라서 아주 멋진 신랑 혹은 멋진 신부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허나설원의 부모도 나를 길러낼 때는 공후 배필까지는 바라지 않았어. 즉 뭐야? 그러니까 아주 높은 벼슬의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은 그건 바라지 않았어. 그건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인간성 좋은 착한 남편을 만나길 바랬다라는 거야. 그 지금 말로 하면은 우리가 딸은 없지만 내가 딸을 잘 키워서 우리 딸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야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다는 거야. 이런 거 그 대신에 그냥 돈은 많이 안 벌어도 됐는데 좀 착하고 성실하고 이제 뭐 그냥 그런 사람 정도만 바랬다는 거지. 예. 예. 그런데 결국 나는 누굴 만났냐면 장안유엽의 경박자를 만났어. 이거 뭐야? 그 동네에 아주 날라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날라리를 만났어. 예, 막 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어쨌든 만나서 이제 시집을 갔는데 딱 시집을 가니까 시댁 식구들, 그 시집에 있는 식구들이 너무너무 어려울 거 아니야. 그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막 항상 매일매일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하며 살았대. 혹시나 실수할까봐. 혹시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결혼하고서 그렇게 정말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한다? 남편은 야유원은 이제 기생집이에요. 기생집에 새로 기생이 들어왔어. 그러면 또 그 기생을 보러 이제 남편은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또 몇 날 며칠 들어오지 않아. 소식이 없어. 자, 꽃피고 날이 저물째 정처 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어떤 또 새로운 기생 들어왔다 소문 들리면 남편 또 나가. 근데 이제 백마금편은 말 타고 그다음에 금편은 이제 금으로 만든 혁대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엄청 명품을 휘감고서 그리고 이제 막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지. 어디 머물고 돌아오지 않나라는 거죠. 예, 이러는 동안에 아내인 허난설원은 집에서 예, 이 살림을 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들의 입장을 나타내는 작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제 사랑과 이별이 있는데 사실 고전 시가에서 가장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죠. 사랑과 이별. 그래서 자, 사랑과 이별은 뭐 황조가, 가실이, 서경별곡 뭐 이런 것들에서 잘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특별히 이제 황진이나 또 여기 나와 있는 계량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생이거든요. 기생들의 시조에서 또 이별의 슬픔과 그리움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화우는 백꽃이거든요. 백꽃이 막 흩날릴 때, 백꽃은 봄에 피는 꽃이거든요. 백꽃이 막 흩날릴 때, 그냥 여러분 벚꽃나무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백꽃이 막 흩날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그때 아마 이제 이별을 했나봐, 님하고. 자, 추풍낙엽. 추풍낙엽은 뭐야? 가을바람, 그 다음에 떨어지는 잎이란 뜻이니까 지금 봄에 이별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흘렀어. 시간이 흘러서 가을이 된 거야. 가을이 됐는데 여기서 저라는 건 님이겠죠. 그 사람도 나를 생각할까? 이런 얘기야. 나는 어떤데? 나는 생각하는 거지. 그때 봄에 이별했던 그 님을 지금 가을이 됐는데도 잊지 못하고 나는 아직 생각하는데 그 님도 나를 과연 생각할까? 이런 얘기겠죠. 자,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라 까라카놈에 지금 이제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지. 예, 꿈만 꾸면서 보고 싶다, 그립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기생이었고요. 평민들의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어떤 기다리는 마음인데요. 자, 평민들은 이제 사설시조는 일반 시조보다 그 초장이나 중장의 길이가 2구 이상 길어지는 경우잖아.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평민들이 창작한 사설 시절 중에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설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을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해. 과장해서. 표현을 해서 뭐 울었는데 뭐 눈물이 뭐 바다를 이루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장되게 표현을 해서 약간 웃음을 유발하는 거지. 예, 그래서 해학적 분위기가 두려진다. 여기 표시할까요? 해학적 분위기. 뭔가 웃음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게 우리가 뭐 웃겨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픽하게 웃게 되는 그냥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설시조가 있는데요. 님이 오마거나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분 많이 봤겠죠. 자, 님이 온다고 해서 저녁밥 일찍 먹고 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기다리고 있어. 저녁을 일찍 먹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장이야. 중장 굉장히 길죠. 중장. 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문지방 위에서 이렇게 이마에 손을 대고 이렇게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님이 오는지 어디쯤 오시지? 님이 어디쯤 오시지? 하고 이제 이렇게 바라봤어. 그래서 이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산을 보니까 뭔가 거뭇거뭇한 게 서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지. 화자가 생각한지 뭘 생각했어? 저게 님이구나. 저게 님이구나. 님이 온 거야. 그런데 지금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여기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버선을 벗고, 그러니까 양말 벗고, 그 다음에 신도 벗었어. 그러니까 맨발로 뛰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님을 막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이제 보이는 거지. 막 양말 벗고, 버선 벗고, 신발 벗고, 손에 쥐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허둥지둥 막 뛰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가서, 여기 정옛말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말. 님한테 내 마음에 있는 말 하고 싶은 거지. 뭐, 보고 싶었어요. 뭐, 너무 그리워요. 뭐, 사랑해요. 뭐, 이런 말 할 거야. 그래서 하려고 이렇게 살짝 흘겨본 거야. 이게 막 직접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살짝 흘겨봤어. 그랬더니 세상에 님인 줄 알고 막 그렇게 뛰어왔는데 알고 봤더니 주추리 3대 뭐야 이렇게 대나무 3대 나무가 서 있었던 거지. 3대 나무인데 위에가 이렇게 껍질을 벗겨놔서 마치 머리카락처럼 보였던 거야. 그래서 얘가 진짜 나를 속인 거야. 사실 내가 착각한 거죠. 얘가 속인 거라기보다는. 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종장에 가니까 모처라는 얘기가 아이고 나더라. 마침 밤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낮이었으면 사람들이 남 웃길 뻔했구나. 만약에 지금 밤이니까 아무도 내 모습을 보지 못했지. 내가 지금 이렇게 막 그러니까 양말 벗고 신 벗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 거를 사람들이 못 봤단 말이야. 밤이니까. 근데 다행인데 만약에 낮이었어 봐. 낮이었으면 사람들이 날 보고 얼마나 웃었겠냐는 거야. 아이고 나무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뛰어갔네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도 그냥 이 사람을 보고서 약간 이제 피식 웃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해학성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전 시가의 주제들에 대해서 크게 살펴봤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예,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유교적인 가치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대한 노래, 그 다음에 또 사랑과 이별, 또 이런 뭐 그리움, 이런 것들에 관한 노래들. 그래서 고전 시가는 거의 이 범주 안에 들어와요. 물론 뭐 이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거 말고도 좀 더 다양한 내용의 작품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런 주제들. 그래서 고전 시가 작품은 이렇게 어떤 시가 작품을 봤을 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 아, 이 시는 어떤 주제일까? 이 노래는 이 작품은 사랑 노래인가? 아니면 이 작품은 자연에 대한 노래인가? 아니면 이 작품은 충성에 대한 노래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잘 노트나 교재에 잘 정리를 해두고요.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